아이고, 김씨 할멈이 노망나도 단단히 낳지.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막내딸을 따라가다니. 저러다 둘 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한양 성저심리 조용한 마을이 노모 김씨의 재산 분배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생을 장사로 일군 가업을 뒤로하고 노모는 세 남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남인 첫째 아들은 기름진 문전옥답을 차지했고 둘째 아들은 은자가 가득 든 괴짝을 챙겨 의기양양하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에게 남겨진 것은 재산 한 푼이 아닌 그저 늙고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재산은 오빠들이 다 가져가고 고생은 막내가 독박을 쓰게 됐다며 비웃었지요. 오빠들은 눈앞에 재물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짐으로 여겼으나 막내딸은 눈물을 훔치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내딸이 쪽박을 차게 됐다며 걱정했지만 그들은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몰랐습니다. 지혜로운 노모 김씨가 딸에게 건넨 것은 은자 몇 푼보다 귀한 세상을 얻는 지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욕심으로 쌓은 재산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지혜로 쌓은 길은 천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과연 노모는 어떻게 막내딸을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름진 땅과 번듯한 기와집을 오빠들이 나눠 가질 때 입 한 번 뻥긋 못하고 늙은 어머니만 등에 업고 나왔으니까요. 제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저 혼자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집에 식솔이 하나 더 늘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제가 세상천지 제일 가는 미련퉁이로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성박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벼웠지만 제 마음속에 내려앉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어머니의 나직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오빠들이 재산을 챙겨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때도, 제가 눈물을 훔치며 보찜을 쌀 때도 그저 먼 산만 바라보셨지요.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에게 남겨주신 것이 이것뿐인가요? 하지만 곧바로 그 불효막심한 생각을 지워냈습니다. 재산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를 낳아 길러주신 분인데 오빠들이 버린 그 귀한 분을 제가 모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라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도착한 오두막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벽 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치고 부엌대기 솥단지에는 쌀알 구경한 지가 오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낡은 이불 위에 앉혀드리고는 서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라도 한 뭉치 더 가져와야 오늘 저녁 어머니께 멀건 죽이라도 한 사발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찬물에 손마디가 아려왔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 일하는 동안 오빠들은 이따금 저희 집 앞을 지나가며 비단옷을 뽐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러고 사냐? 어머니 모셔가더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첫째 오빠가 비아냥거리며 던진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실까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을 어머니는 뜻밖의 행동을 하셨습니다. 밤이 깊어 제가 지쳐 잠들려 할 때 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때 묻은 장부 한 권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장부에는 숫자가 아닌 기묘한 글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오빠들이 가져간 땅은 해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쓸모없는 흙더미가 될 뿐이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머릿속에서 마르지 않을 샘물이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저에게 첫 번째 장사의 비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계절의 흐름을 타는 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동정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확신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노망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무서울이 많지 깊고 날카로운 지혜가 번뜩이고 있었지요. 오빠들이 술과 고기로 재산을 탕진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동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두운 등잔 밑에서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고난은 이제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오두막에서의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이 훗날 저를 조선을 뒤흔들 거상으로 만드는 가장 뜨거운 밑거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보여준 그 장부의 첫 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빠들은 자신들이 가져간 땅이 독이 든 성배라는 사실을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성밖 오두막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고 제 손등은 바느질과 거친 집안일로 인해 이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기를 때면 마을 여편네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 집 딸내미 좀 봐. 오빠들은 한양 땅을 다 가졌다는데 저 애는 늙은 노모 수발 들다가 뼈만 남게 생겼어. 그들의 동정 섞인 비웃음보다 더 아픈 것은 실제로 우리 집 쌀독의 쌀알보다 모래가 더 많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가련한 딸을 보는 어머니의 슬픔이라기보다는 무언가 거대한 판을 짜는 노련한 승부사의 눈빛에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저녁으로 올릴 멀건 보리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시더니 제 갈라진 손을 빤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천천히 입을 떼셨지요. 얘야, 내일 당장 장터에 가서 배추 10포기를 사 오너라. 무 말고 배추를 사야 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배추 10포기라니요. 보리쌀 한 돼 살 돈도 아쉬운 마당에 배추라니. 어머니께서 정말 노망이 나신 것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배추가 장천지에 널려 있어서 값도 헐값이고 그걸 사서 어디에 쓰시게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묻지 말고 사오너라. 지금은 흔해서 천대 받지만 곧 금값이 될 게다. 저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다음 날 새벽같이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가장 싱싱하지만 헐값에 나온 배추 10포기를 사서 낑낑대며 집으로 가져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은 먹을 것도 없다더니 배추 농사라도 지으려나 보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지시대로 그 배추를 정성껏 다듬어 마당 한쪽에 널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라가는 배추를 보며 기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무렵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첫째, 오빠는 어머니께 받은 비옥한 논을 담보로 기생집을 드나들며
비단옷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어머니가 준 은자를 들고 투전판을 기웃거리고 있었지요. 그들은 제가 성 밖에서 배추나 말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거봐라, 어머니가 재산을 안 주신 이유가 있어. 저 애는 장사 머리가 전혀 없다니까. 오빠들의 비웃음은 성벽을 넘어 제 귀에까지 들려왔지만 저는 묵묵히 어머니 곁을 지키며 배추를 말리고 또 말렸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때 아닌 서리가 내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밭의 배추들이 태반이 썩어버렸고 장터에서는 신선한 채소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채소를 찾았지만 시장에는 배추 한 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말린 배추를 들고 장터로 나가거라. 내가 샀던 값의 3배가 아니면 절대 팔지 마라. 반신반의하며 장터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린 배추 시래기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났소? 내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나한테 다 파시오.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배추는 3배, 아니 4배가 넘는 값에 팔려 나갔습니다. 헐값에 사서 버려지다시피 했던 배추가 어머니의 해안 덕분에 은자 몇 푼으로 변해 제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앞에 돈을 놓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세상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이셨습니다. 물건은 흔할 때 사서 귀할 때 파는 법이다. 계절의 흐름을 알고 사람의 배고픔을 아는 것이 장사의 시작이지. 그날 밤 오빠들은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다음 지혜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저희를 비웃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거대한 장부를 제 머릿속에 옮겨 적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빠들의 탐욕은 점점 더 거대해졌고 그들의 칼날은 결국 어머니와 저를 향해 다시 한번 번뜩이게 됩니다. 배추 한 포기로 시작된 작은 성공은 우리 모녀에게 소중한 쌀 몇 대와 따뜻한 소미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 오두막에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자 성 안에서 호의호식하던 오빠들의 귀에 금세 소문이 들어갔나 봅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를 깁고 있던 저에게 서슬퍼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단도포를 휘날리며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제 손에 들린 쌀바구니와 방 안에 새 이불을 훑고 있었지요. 이게 다 뭐냐? 너 어머니가 숨겨둔 비상금을 빼돌린 거 아니냐? 첫째. 오빠가 다짜고짜 제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겐 쓸모없는 산비탈당만 던져주시더니 뒤로는 너한테 장사 미천을 다 대주신 모양이구나. 둘째. 오빠 역시 거들며 방 안으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앉아 계신 낡은 괴짝을 당장이라도 부술 기세였지요. 저는 가슴이 덜덜 떨렸지만 어머니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으신 채 차가운 눈으로 두 아들을 응시하셨습니다.
장사 미천이라니. 이 아이는 내가 시키는 대로 땀 흘려 배추를 말려 판 것뿐이다. 너희가 기생집에서 술잔을 기울일 때 이 아이는 찬바람 맞으며 밭을 일궜단 말이다. 어머니의 호통에 오빠들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그들에겐 들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방 안을 샅샅이 뒤져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했지만 낡은 장부 한 권과 3배 조각뿐인 것을 확인하고는 침을 뱉으며 나갔습니다. 두고 봐라. 노인네가 죽기 전엔 입을 열겠지. 그들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기운은 이미 혈육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것과 같았습니다. 오빠들이 떠난 뒤 저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무얼 잘못했기에 저토록 모질게 구는 것인지 원망스러웠지요. 그때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은 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장사꾼은 눈이 흐려지면 길을 잃는 법이지. 어머니는 다시 장부를 펼치시더니 이번엔 전혀 뜻밖의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당장 장터에 가서 3배실 20타래를 사 오너라. 배를 짜는 실 말고 가장 거칠고 싼 것으로 말이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제 막 배추를 팔아 모은 귀한 돈을 누구나 다 짜서 입는 흔하디흔한 3배실에 쏟아붓다니요. 더구나 지금 성안에서는 한양에서 내려온 화려한 비단이 유행이라. 돈 좀 있다는 집들은 3배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는 형편이었습니다. 오빠들조차 땅을 판 돈으로 비단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던 때였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믿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늘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며칠을 발품 팔아 장터 구석구석에서 천대받는 거친 3배실들을 모조리 사들였습니다. 상인들은 저를 보며 미친년이 드디어 돌았구나. 비단이 판을 치는데 저런 썩은 실을 사서 뭐 하려고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실더미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실을 잡는 물레 소리를 끊이지 않게 하라고 명하셨지요. 그 무렵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께 받은 금싸라기 땅을 담보로 한양 상인들에게 비단을 대량으로 떼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빠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다며 줄을 섰고 오빠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저와 어머니를 비웃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평생 그 거친 3배나 만지며 살아라. 우리는 이 비단으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테니. 하지만 세상일은 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갑작스러운 전쟁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관아에서는 대대적인 군사 징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사치품인 비단의 값은 하루아침에 폭락했고 대신 군복과 천막을 만드는 데 쓰이는 튼튼한 3배와 무명의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찾지 않았습니다. 당장 몸을 보호하고 튼천하게 입을 수 있는 3배 한 조각이 비단 10필보다 귀해진 것이지요. 장터의 모든 포목전이 문을 닫고 비단 더미를 아는 상인들이 통곡할 때 어머니는 저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내가 모아둔 3배실과 그간 짜둔 배를 내놓거라. 이번엔 10배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배라니요. 하지만 장터에 나가자마자 군수물자를 확보하려는 관아 관리들과 피난 준비를 하는 백성들이 제 3배를 서로 가져가겠다며 은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오빠들이 비단더미에 깔려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저는 어머니의 지혜로 모은 돈을 보자기에 싸서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돈자루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시고 장부에 다시 한 줄을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화려하나 금세 시들고 보이지 않는 본질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오빠들이 땅을 가졌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오빠들은 땅을 팔아 돈을 벌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세상을 버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의 시기와 질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실패가 막내의 행운 때문이라 굳게 믿게 된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목숨 줄과 같은 그 낡은 비밀 장부를 빼앗기 위해 참아해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충혈된 눈으로 우리 집의 밝은 등불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첫째 오빠가 비틀거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막내야, 내가 요새 돈을 꽤 만진다지.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금송아지라도 내준 게냐? 장남인 나는 알거지가 됐는데 계집애인 내가 전포를 차렸다는 소문에 잠이 오질 않는구나. 둘째 오빠는 이미 제 허리춤에 찬전대 주머니를 훑으며 혀를 찼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어머니의 비법 장부를 내놓아라. 그 장부만 있으면 우리도 금세 일어설 수 있다. 내가 감히 장남의 앞길을 막고 어머니를 독점하려 들다니. 이건 천륜을 어기는 짓이야. 그들의 입에선 술 냄새와 함께 지독한 시기심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전대를 꽉 움켜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빠들이 재산을 탕진할 때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더 정교하게 바느질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무서울 정도로 일정했고 그 눈빛은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파국을 이미 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불러 낡은 보자기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장사를 하며 기록했던 전포의 장부들이 아닌 어머니가 직접 한 땀 한 땀 꿰맨 기묘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는 내가 증거를 꿰매던 손이 아니라 관아의 손이 판을 마무리하게 될 게다. 너는 그저 때를 기다리며 오빠들이 던진 미끼를 지켜보거라. 어머니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평소 오빠들이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의문의 사내가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동생들의 장사를 도와주겠다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오빠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금지된 약재를 밀수하거나 관아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 전포를 통째로 빼앗고 저와 어머니를 변방으로 쫓아낼 계획이었지요. 오빠들은 그 사내의 달콤한 제안에 홀딱 넘어가 자신들의 유일한 혈육인 저를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우리 집 마당 장독대 뒤와 장작더미 사이에 가짜 장부와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지된 약재 봉지들을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이것만 관아에 알려지면 막내는 끝이다. 어머니는 다시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고 그 전포는 우리 차지가 되겠지. 오빠들은 어둠 속에서 낄낄거리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들이 담장을 넘기도 전에
모든 움직임을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제가 잠든 척하는 동안 조용히 마당으로 나가 오빠들이 숨겨둔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바느질로 옷감을 잇듯 그들의 음모를 역이용할 거대한 함정을 설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시작된 이 포위망은 이제 오빠들의 목을 죄어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마당에 낯선 발자국이 겹겹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아전들이 서슬퍼런 기세로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뒤로 기세등등한 표정의 오빠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막내가 사고를 쳤구나라며 혀를 찾고 오빠들은 어머니, 이제 그만 저 불효녀를 내치십시오 라며 소리쳤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머니는 차분하게 방 안에서 보자기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오빠들이 그토록 탐내던 장부가 아닌 그들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기록된 어머니만의 진실의 괴짝이었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은 현장, 아전들이 장독대를 뒤지려 손을 뻗는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차갑고도 슬픈 미소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탐욕이 부른 결말이 어떤 것인지 내 자식들에게 직접 보여줄 때가 되었구나. 어머니의 나직한 혼잣말과 함께 아전의 손에는 오빠들이 숨겨둔 약재가 아닌 전혀 뜻밖의 물건이 쥐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뒤틀린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노모의 처절하고도 잔혹한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그 아전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빠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에 어떻게 스스로 빠져들게 될까요?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아침 이슬이 채 마르기도 전 관아에서 들이닥친 아전들의 투박한 장화 발자국이 평화롭던 우리 집 마당을 사정없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창검 대신 사람의 목숨줄을 죄는 포승줄과 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지요. 저는 가슴이 방망이질 쳐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전포에 문제가 생겼다니 평생 법 없이도 살 줄 알았던 저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은 것은 관아 사람들 뒤에 비루한 웃음을 흘리며 서 있던 오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첫째 오빠는 마치 집안의 명예를 걱정하는 장남인 양 과장된 몸짓으로 탄식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라 했습니까? 계집애가 분수에 넘치게 장사를 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관아의 은덕을 저버리고 밀수 약재의 손을 대다니요. 우리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그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입가에 걸린 비열한 미소까지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둘째 오빠 역시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아전들에게 연신굽신거렸지요. 나으리들, 여기 장독대 뒤를 보십시오. 어젯밤에 수상한 보자기들이 들고 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동생이지만 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제 그들이 담장을 넘나들며 몰래 숨겨둔 그 함정을 오늘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가리키는 그 뻔뻔함이라니요. 마을 사람들도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는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재산 한 푼 없이 어머니 모셔가더니 결국 뒷구멍으로 나쁜 짓을 한 모양이네. 오빠들은 땅까지 나눠줬는데 저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제까지 저를 부지런한 장사꾼이라 칭찬하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느새
차가운 칼날이 되어 저를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루 한 끝에 미동도 없이 앉아 계시던 어머니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어머니의 보라색 한복 자락이 아침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바위처럼 묵직했습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제 손을 꽉 쥐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걱정 마라, 애미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전들을 향해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으리들 수색을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셔야지요. 저기 아들놈들이 가리키는 곳만 뒤질 게 아니라 이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빠들은 어머니의 반응에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본 게 확실하다니까요. 첫째 오빠가 당황해 소리쳤지만 아전들은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장독대 뒤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에는 이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장독대 밑에는 분명 그들이 심어둔 금지된 약재와 허위 장부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전이 흙바닥을 파내어 낡은 보자기를 끌어올리는 순간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검은 밀수 약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오빠와 둘째 오빠가 점포를 운영하며 사람들을 속이고 땅을 팔아치운 내역이 고스란히 적힌 진짜 거래 장부와 그들이 어젯밤 우리 집 담장을 넘는 것을 목격한 이웃집 머슴의 증언이 담긴 종이들이었습니다. 오빠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서 나와? 나으리,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숨긴 건 이게 아니라. 둘째 오빠는 당황한 나머지에서는 안 될 말까지 내뱉고는 급히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웃으시며 품속에서 또 다른 꾸러미 하나를 꺼내 밥상 위에 올리셨습니다. 너희가 내 집 마당에 오물을 던질 때 나는 그 오물이 어디서 왔는지 기록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밤잠 안 자고 실을 잡고 배추를 말릴 때 너희는 누구를 만나 이 더러운 판을 짰는지 이 장부에 다 적혀 있지. 그것은 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 오신 진적이었습니다. 오빠들이 믿고 따르던 그 형님이라는 사내가 실은 관아에서 수배 중인 사기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내와 오빠들이 작당하여 제 점포를 빼앗으려 했다는 모든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전들은 어머니가 내민 장부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저는 결백이 입증되었고 동생을 파멸시키려던 오빠들은 졸지의 무고죄와 사기 공모죄로 포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오빠들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어머니는 그들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 것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뜻이었지. 그 땅을 팔아 동생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마당 끝에서 포졸들이 붉은 포승줄을 꺼내 들자 담 너머에서 비웃던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증거를 꿰매던 손이 아니라 관아의 손이 이 추악한 판을 마무리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을 단죄해야 하는 부모의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상의 기계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오빠들은 이대로 끝이 날까요?
아니면 이 파국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거대한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지혜는 이제 막 그 서슬퍼런 칼날을 뽑아들었을 뿐입니다. 탐욕에 찌든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마당에 내려앉은 정적은 서늘하다 못해 공포스러웠습니다. 아전들이 오빠들의 손목을 붉은 포승줄로 결박하기 시작하자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첫째 오빠의 목소리는 비굴한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으리, 이건 오해입니다. 저 노인네가 노망이 나서 우리를 해치려고 꾸민 짓이라니까요. 하지만 아전들은 대답 대신 오빠의 어깨를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내놓으신 장부에는 오빠들이 그 사기꾼과 작당하여 나눈 서신들, 그리고 제가 모르게 점포 뒤편으로 빼돌린 물건들의 목록이 날짜별로, 시간별로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치밀함에 아전들조차 고개를 내저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도망치려던 그 형님이라 불리던 사내가 포졸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빠들이 재물을 불려줄 구세주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인물이었지요. 어머니께서는 그 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자네, 10여 년 전 한양 뒷골목에서 약재를 가짜로 섞어 팔다 야반도주했던 김씨 아들놈 아닌가. 내 자식들이 어리석어 자네 같은 피라미에게 노란한 것이 가슴 아플 뿐이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의 과거까지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빠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형님이 한낱 사기꾼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그놈을 데려와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어머니 장부를 뺏자고 꼬드겼잖아. 마당 한복판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발버둥 치는 오빠들의 모습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추한 짐승의 싸움과 같았습니다. 평생을 장남이라며 거드름을 피우고 동생인 저를 업신여겼던 그들의 위엄은 이제 진흙탕 속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질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천하의 불효자식들을 봤나. 어머니가 재산을 안 준 이유가 다 있었구먼. 주면 뭐해, 저렇게 사기꾼이랑 놀아나는데. 어머니는 이 모든 난장판을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묵묵히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옆모습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관아로 끌려가면 이제 집안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고 어머니의 가슴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을 텐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진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살리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뒤틀린 채 자라버린 아들들의 본성을 마지막으로 바로잡으려는 노모의 처절한 회치코이제이기도 했습니다. 아전이 오빠들을 끌고 대문을 나서기 직전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첫째야, 둘째야, 들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과 돈을 준 것은 그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뜻이 아니었다. 사람이 재물을 가졌을 때 그 재물이 사람을 먹는지 사람이 재물을 다스리는지 보려 함이었다. 너희는 땅을 가졌으나 그 땅 위에 설 자격을 스스로 버렸고 막내는 어머니를 가졌으나 그 지혜로 스스로의 길을 일구었다. 이것이 너희와 이 아이의 운명을 가른 진짜 이유다. 오빠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비단 도포는 흙바닥을 구르며 찢겨나갔고 마을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것은 서늘한 바람과 오빠들이 저를 해하려 숨겨두었던 오물 같은 가짜 약재 더미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하여 이런 소란을 빚었습니다. 오빠들이 저토록 무너지니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제야 이 집안의 묵은 때가 씻겨 나가는구나.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집안의 기틀을 내 지혜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날 밤 성밖 오두막에는 평소보다 더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오빠들이 떠난 빈자리는 컸지만 그 자리는 불안함이 아닌 묘한 평온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를 도둑이 아닌 지혜로운 김씨, 노모의 영특한 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장부를 다시 펼치시더니 저에게 세 번째 장사의 비법을 전수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배추나 삼배와는 차원이 다른 조선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얘야, 이제 오빠들이 버린 그 산비탈 땅을 다시 찾아올 때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땅이 돌무더기뿐이라 비웃지만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 그 돌무더기가 황금이 되는 법이지.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오빠들이 가치가 없다며 헐값에 넘기려 했던 그 땅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관하로 끌려간 오빠들은 이대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노모 김씨가 설계한 이 거대한 복수와 도약의 시나리오. 과연 노모는 어떻게 막내딸을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인 부의 축적, 그리고 오빠들을 향한 최종적인 참교육의 장이 열립니다. 오빠들이 관하로 끌려간 뒤 마을에는 한동안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늘 시끌벅적하게 저를 비웃던 오빠들의 목소리가 사라진 마당은 허전하기보다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된 기분이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저를 독박 쓴 불쌍한 막내라 부르던 여편네들은 이제 제 앞을 지날 때면 슬쩍 눈치를 보며 먼저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의 평판이란 바람과 같아서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는 다시 장부를 펼치셨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닌 마을 지형이 그려진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놓으셨지요. 어머니는 지도의 한 귀퉁이, 오빠들이 농사도 못 짓는 돌무더기 땅이라며 투덜대다 투전판 빚으로 헐값에 넘겨버린 산비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은 칠덩굴과 바위뿐이라 산짐승조차 쉬어가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모은 돈을 들고 가서 오빠들이 버린 그 산비탈 땅을 모조리 사들이거라. 남들이 부르는 값보다 조금 더 얹어주더라도 단 한 평도 남기지 말고 내 명의로 가져와야 한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삼배와 배추를 팔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귀한 미천을 농사 한 번 지어보지 못할 돌산에 쏟아붓다니요. 오빠들이 그 땅을 버린 이유도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물길도 없고 흙조차 귀해 잡초조차 자라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명징했습니다. 오빠들은 땅의 겉모양만 보았으나 너는 그 땅이 품게 될 길을 보아야 한다. 저는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다시 한번
제 모든 운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저는 오빠들의 땅을 사들인 중인들과 지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제가 돌산을 사겠다고 하자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오빠들이 망하더니 동생도 미쳤구먼. 그런 돌무더기를 사서 무덤이라도 쓰려고 그러나?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지. 좋을 대로 하게나. 우리는 이 쓸모없는 땅 치워버려서 시원하네. 그들은 마치 쓰레기를 넘기듯 흔쾌히 땅 문서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오빠들이 내던진 그 버려진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조선 팔도를 뒤흔드는 소식이 관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한양과 의주를 잇는 새로운 큰 길이 뚫리는데 그 길이 바로 제가 사들인 그 척박한 산비탈을 관통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위뿐이라 길을 내기 단단하고 지대가 높아 침수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그곳을 관로관루의 요충지로 점찍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그 땅을 미리 샀대? 김씨 노모가 신기가 있는 게 분명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길이 뚫린다는 소식에 전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길목마다 주막이 들어서고 전포가 생겨나야 했기에 제가 가진 돌산 한 평의 값은 자고 일어나면 수십 배, 수백 배로 치솟았습니다. 오빠들이 투전판 빚으로 넘긴 은자 몇 냥짜리 땅이 이제는 은자 수천 냥을 주어도 구하지 못할 금싸라기 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마루에 앉아 산비탈을 깎아 길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관아에 갇혀 노역을 하던 오빠들은 이 소식을 듣고 거품을 물며 실성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쥐고도 가치를 몰라 내팽개친 것이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평생을 누려도 남을 부귀영화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첫째 오빠는 옥사 창사를 붙들고 통곡하며 내 땅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 땅 문서는 제 이름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하게 차를 마시며 장부의 마지막 점을 찍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눈앞에 이익을 탐하다 근본을 잃고 지혜로운 자는 버려진 것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낚는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될 준비가 끝났구나. 땅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땅이 품은 미래를 보는 것은 오직 준비된 자만의 몫이다. 저는 그날 밤 낡은 오두막에서 나와 새로 닦인 큰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길을 타고 전국의 물자가 제 손바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빠들은 땅을 가졌으나 결국 알거지가 되어 옥살이를 하고 있고 저는 어머니를 가졌기에 천하의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조선의 상권을 장악할 진정한 대행수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그리고 가장 거대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의 축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부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곧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김씨 노모의 치밀한 설계는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로 뚫린 신장로를 따라 조선 팔도의 물자가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들인 그 돌산은 이제 단순한 흙더미가 아니라 한양으로 향하는 모든 상단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부의 관문이 되었지요. 하루가 다르게 전포가 늘어났고 제 이름 앞에는 어느덧 성박 김대행수라는 묵직한 벼호가 붙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두막으로 향하던 그 쓸쓸했던 길 위로 이제는 수십 대의 마차와 수백 명의 상인이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묻습니다. 하지만 부귀영화가 정점에 달할수록 제 마음 한편에는 묵직한 바위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관하로 끌려갔던 오빠들의 소식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던 초저녁이었습니다. 전포의 장부를 정리하던 제 앞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한 몰골을 한두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넉마가 된 옷가지에선 악취가 진동했고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엔 시기심과 억울함만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요. 바로 관아에서 노역을 마치고 풀려난 제 오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화려한 비단 옷차림과 산처럼 쌓인 물건들을 보자마자 참회는커녕 핏발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막내야, 내가 드디어 우리 땅을 훔쳐서 이 거창한 성을 쌓았구나. 첫째 오빠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산비탈은 원래 내 땅이었다. 내가 어머니랑 짜고 나를 관아에 넘긴 뒤에 그 땅을 헐값에 가로챈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둘째 오빠 역시 옆에서 바닥을 구르며 통곡했습니다. 동생아, 내가 정령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느냐? 우리는 옥바닥에서 썩은 밥을 먹으며 고생했는데 너는 우리 땅으로 호의호식하다니 당장 이 전포의 절반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오빠들의 뻔뻔한 요구에 전포 안의 일꾼들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륜을 어긴 동생이라는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제 가슴이 방망이질 쳤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명분을 방패 삼아 자신들이 스스로 내팽개친 권리를 다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투전판 빚을 갚으려 제 발로 팔아치운 땅입니다. 저는 그 땅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샀을 뿐이에요. 이제 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들다니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그때 안방에서 상황을 지켜보시던 어머니께서 천천히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예전의 자애로움 대신 서리를 머금은 겨울바람처럼 서늘했습니다. 어머니를 본 오빠들은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무릎을 걸어 다가와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저 전포와 땅은 원래 장남인 제 것이 아닙니까? 제발 막내에게 명하여 저희 몫을 돌려주게 하소서. 어머니는 비굴하게 매달리는 아들들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낡고 때 묻은 장부 한 권을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지셨지요. 그것은 오빠들이 관하로 끌려간 뒤에도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기록해 오신 죄의 기록이자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이 장부를 보아라. 너희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막내가 너희의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그리고 너희가 버린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다 적혀 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일침을 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 것은 너희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란 시험이었으나 너희는 그 땅을 팔아 인간의 도리를 샀다. 이제 이 아이가 가진 것은 너희가 버린 지혜와 신용이지 너희의 땅이 아니다. 정녕 이 전포를 갖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 바닥부터 쓸고 닦으며 너희가 버린 인간의 도리부터 다시 사오너라. 어머니의 추상 같은 호통에 오빠들은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오히려 막내의 편에서 단호하게 단죄하시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뿌리는 깊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대신 어두운 뒷골목의 세력과 결탁하여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생의 상단을 무너뜨리고 어머니를 납치해서라도 그 비밀 장부와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무서운 음모를 말입니다. 저는 오빠들의 구분 등 뒤로 번뜩이는 도끼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제 마지막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무엇인지, 배신과 욕심의 결말이 얼마나 참혹한지 너희 오빠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어머니 김씨 노모가 준비한 마지막 참교육의 무대는 이제 제가 일군 이 거대한 상단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과연 오빠들은 자신들이 판 마지막 함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지키고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진실과 탐욕이 충돌하는 최후의 대결. 이제 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우리 상단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준엄한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들의 눈에 서린 도끼는 가실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옥살이와 가난이 모두 저와 어머니 때문이라는 망상에 빠져 더 큰 파국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장사꾼의 직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 곁에서 배운 사람을 잇는 법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오빠들이 저지른 일련의 소동이 단순히 돈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제 상단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고 어머니가 숨겨두었다고 믿는 진짜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어둠 속의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시각이었습니다. 상단의 뒷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빠들이 도박판에서 만난 무례배들과 관아에 부패한 하급 관리들을 매수하여 기습을 감행한 것이었지요. 그들은 제1군들을 제압하고는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는 광기에 어린 웃음을 짓고 있는 첫째 오빠와 떨리는 손으로 칼날을 쥐고 있는 둘째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야, 이제 연극은 끝났다. 당장 그 낡은 괴짝을 열어라. 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금덩어리와 이 땅의 모든 권리가 담긴 비밀 문서를 내놓으란 말이다. 첫째. 오빠의 비명 섞인 외침에 저는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을 겨누며 협박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노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들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말렸지만 탐욕에 미쳐버린 그들에게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칼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아들들을 바라보셨지요. 그래,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이 낡은 괴짝 안에 든 것이냐? 정녕 이 애미의 목숨보다 그 종이 쪼가리들이 더 귀하단 말이냐? 어머니의 나직한 물음에 둘째 오빠는 눈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건 어머니예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장사 비법을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어머니는 서글픈 미소를 지으시며 괴짝의 열쇠를 던져주셨습니다. 가져가거라.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이 집안의 모든 기록과 권리가 거기 들어있다. 오빠들은 미친 듯이 괴짝을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에 쌓인 문서 더미와 어머니가 평생을 써오신 두꺼운 장부들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호하며 문서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이 모든 점포와 땅은
다시 우리 것이다. 막내야, 너는 이제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오빠들이 승리에 취해 대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마당 가득 횃불이 밝혀지며 관아의 포졸들과 한양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아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며칠 전부터 오빠들이 매수한 관리들의 비리와 그들의 음모를 파악하여 한양의 인맥을 통해 직접 손을 써두신 것이었지요. 오빠들이 손에 쥔 문서들은 사실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증명하는 증거물들과 그들이 매수한 자들의 명단이 적힌 함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아들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장사꾼은 눈앞에 물건을 보기 전에 그 물건이 놓인 판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너희는 끝까지 종이 위에 적힌 숫자에만 매달려 정작 너희를 지켜보던 애미의 눈은 보지 못했구나. 아전들이 오빠들의 손에서 문서들을 뺏어들자 그것이 땅 문서가 아닌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적힌 고발장임을 확인한 첫째 오빠는 자리에 주저앉아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들을 벌하기 위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아 아들들이 가진 그 마지막 탐욕의 씨앗까지 태워버리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슬퍼런 현장에서 어머니의 위대함과 잔혹함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사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고 재물만을 탐하는 자는 제 무덤을 파는 법이다.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오욕을 씻어냈으니 너는 흔들림 없는 거상의 길을 가거라. 오빠들은 이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유배길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한때 땅을 가졌으나 마음을 잃었던 오빠들과 어머니를 모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었던 저. 그 10여 년의 긴 세월이 오늘 밤 이 마당에서 완벽하게 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김씨 노모의 막내딸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조선의 상도를 바로 세운 진정한 거상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그 밤, 어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저에게 물려주었으니 당신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셨지요. 과연 지혜로운 노모 김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풍파를 겪은 우리 남매의 마지막 결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된 막내딸의 눈물 어린 고백, 그 감동의 최종 결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마당에는 차가운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칼날과 탐욕에 찌든 오빠들의 비명은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오직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작은 화로의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에게 이끌려 대문을 나서던 오빠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오빠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둘째 오빠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비틀거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것이 단순한 노모가 아니라 가문의 영광과 자신들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절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당신이 평생을 기록해 오신 그 낡은 장부들을 하나하나 불길 속으로 던져넣고 계셨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가며 내는 치직 소리가 마치 지난 10여 년간 우리 남매들이 겪은 갈등과 증오를 태워 없애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불꽃에 비쳐 평온해 보였지만 자식을
제 손으로 단죄해야 했던 어미의 깊은 주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빠들은 먼 유배기를 떠났고 상단의 혼란도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제 마음은 시린 것일까요? 제 물음에 어머니는 타오르는 불길을 묵묵히 바라보시다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돈은 쓰면 없어지고 땅은 빼앗기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가슴에 새긴 길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나는 오늘 내 오빠들에게서 그 길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버린 길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어머니는 마지막 장부를 불길 속에 던지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버려진 돌산을 일구어 낸 신장로는 전국 팔도를 잇는 부의 대동맥이 되었고 제 점포에서 나가는 물건들은 신용이라는 이름 아래 나라 안팎으로 귀하게 대접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향해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습니다. 오빠들의 남겨진 가솔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에게 작은 점포를 맡겨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비로소 활짝 웃으셨습니다. 가족은 베어내야 할 혹이 아니라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이다. 내가 그들을 거둔 것은 결국 내 장사의 크기를 증명한 것이지.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던 날, 어머니는 제 손바닥에 작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혹시나 오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금송아지가 든 비밀 창고의 열쇠일까 생각하며 열어본 낡은 괴짝 안에는 뜻밖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정갈한 필체로 적힌 글귀 하나만이 저를 맞이했지요. 재물은 잠시 머무는 손님이요. 지혜는 평생을 함께하는 주인이다. 너는 이제 온전한 주인이 되었구나. 저는 그 빈 괴짝 앞에서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줄 금덩어리 따위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배추를 말리고 비웃음 속에서 삼배를 짜며 배신의 칼날 앞에서 침착하게 판을 읽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바로 어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진짜 황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대행수가 되어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라색 한복을 입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빠들은 땅과 은자를 가졌으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 파멸했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그분의 지혜를 가졌기에 만인의 존경을 받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쫓아 이리저리 휩쓸리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는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김씨 노모가 보여준 이 기막힌 인생의 반전극. 그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세상에서 가장 혹독하고도 따뜻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얘야, 땅을 보지 말고 길을 보거라. 재물을 탐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화창한 오후, 저는 다시 상단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혜로운 노모 김씨와 막내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그 찬란한 길은 이제 제 손을 통해 조선의 모든 시장과 거리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지금 어떤 장부가 쓰이고 있습니까? 돈을 쫓는 장부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남기는 지혜의 장부입니까?